나는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10년 전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을 다시 만났습니다. 10년 동안 가난과 슬픔 속에 버려졌던 아내. 그녀는 남편이 조폭까지 동원해 자신의 사망을 위장하고 수백억 자산가가 되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10년 전 남편 정호는 거액의 생명보험을 들고 조폭의 도움을 받아 교통사고를 위장, 시신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아내 미정은 홀로 키우던 외동아들 우진이가 20살의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자 충격 속에 장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장례식 당일 조문객들 사이로 검은 리무진에서 내린 남자. 그는 선진그룹 백만장자 회장으로 소개되었지만 미정은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식는 듯 했습니다. 그는 10년 전 사고로 죽은 줄 알았던 자신의 남편, 정호였습니다. 남편의 손목에는 10년 전 미정이 유품이라 믿었던 낡은 시계와 똑같은 디자인의 명품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배신. 남편은 죽은 척 사라져 재벌이 되었고 아내와 아들은 그를 그리워하며 가난과 비극 속에 버려졌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10년 동안 숨겨졌던 충격적인 배신의 진실과 아내의 통쾌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저는 아들 우진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 멍한 눈으로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20살 외동아들 우진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저는 아들의 빈자리가 이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영정사진 속 우진은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대학 입학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토록 힘들게 공부해서 들어간 대학이었는데 이제 그 꿈도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인사를 건넸지만 저는 제대로 대답할 힘도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남편 정호는 조폭들의 빚 때문에 거액의 생명보험을 들고 죽은 척했습니다. 그는 조폭들의 도움을 받아 교통사고를 위장하고 시신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정호는 신원이 불분명한 시신에 미리 조작해둔 치과 치료 기록을 일치시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 기념일 선물로 준 낡은 가죽 시계와 신분증을 그 시신의 소지품으로 넣어두었습니다. 경찰은 치과 기록과 소지품을 토대로 남편 정호의 사망을 최종 확정했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부인 유감스럽지만 DNA 검사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경찰관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선합니다. 저는 이 모든 치밀한 사기극을 10년 동안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유품인 낡은 시계를 보물처럼 간직하며 홀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밤낮으로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새벽에는 신문 배달을 하며 우진이 학비를 벌었습니다. 엄마 힘들지? 내가 커서 엄마 꼭 편하게 해드릴게. 우진이는 그렇게 말하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장례를 치르는 이 순간에도 저는 남편의 빈자리를 더욱 절실히 느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우진이를 함께 키우며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서 소란스러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기 검은 리무진 좀 봐. 누가 온 거야? 조문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먼저 들어오고 그 뒤로 위풍당당한 모습의 중년 남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선진그룹 회장님이시다. 누군가 놀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얼굴, 제가 10년 동안 잊으려 애써왔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그럴 리 없습니다. 남편 정호는 10년 전 죽었습니다. 제가 장례식도 치렀고 화장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걸음걸이, 눈매, 코의 모양, 입술의 곡선까지 모든 것이 제 남편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숨이 막혀왔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제 손은 떨리기 시작했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선진그룹 백만장자 회장으로 소개되는 저 남자가 10년 전 사고로 죽은 줄 알았던 제 남편 정호라는 사실을 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정장을 입은 그 남자는 명함을 장례식장 직원에게 건넸고 저는 그 명함을 슬쩍 볼 수 있었습니다. 선진그룹 백만장자 회장 윤정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윤정호. 이름과 성만 바뀌었을 뿐 그 얼굴은 제 남편 정호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닮은 게 아니라 똑같았습니다. 회장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이 공손하게 안내했습니다. 주변 조문객들이 모두 그를 쳐다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선진그룹 회장이 왜 여기 오셨을까? 저 젊은 나이에 수백억 자산가래. 대단한 분이야. 저는 떨리는 다리로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10년 만에 죽은 남편을 다시 만나는 이 순간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의 영정사진 앞에 고개를 숙이고 절을 올렸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 제 남편입니다. 저 신뢰합니다. 혹시 정호 씨 아니신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제 귀에도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윤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제가 사랑했던 남자의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어떤 반가움도 알아보는 기색도 전혀 없었습니다. 부인, 저를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윤정호 회장입니다. 당신의 남편, 김정호 씨와는 사업상 잠시 알던 사이였습니다. 김정호? 제 남편 이름을 그렇게 거리를 두고 말하다니. 저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제가 말을 이으려는 순간 제 눈은 그의 왼쪽 손목에 채워진 시계에 고정되었습니다. 그 시계,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남편이 유품으로 남긴 낡은 가죽 시계와 디자인이 똑같았습니다. 아니, 똑같은 브랜드, 똑같은 모델이었습니다. 단지 남편이 남긴 것은 20만 원짜리 가죽 시계였고 지금 그의 손목에 있는 것은 수억 원짜리 명품 시계였습니다. 저는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같은 디자인의 낡은 시계를 고의로 시신에 남겨두어 신원 확인이 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명품 버전의 같은 시계를 차고 유유히 사라진 것입니다. 저를 완전히 기만한 것입니다. 당신, 그 시계.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시계를 가리켰습니다.
윤 회장은 자신의 시계를 힐끗 보더니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이 시계가 어떻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그 시계 뒷면에 뭐라고 새겨져 있나요? 저는 거의 비명처럼 물었습니다. 제 남편이 가지고 있던 시계 뒷면에는 저희 결혼 날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만약 저 시계가 남편의 것이라면 같은 글귀가 있을 것입니다. 윤 회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의 눈에서 당황함을 보았습니다. 부인, 실례지만 저는 개인적인 질문에 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는 차갑게 말하며 손목을 재킷 소매로 가렸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죽은 척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재벌 회장이 되어 자신의 아들 장례식에 태연하게 조문객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남편을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힘들 때마다 당신이 살아 있었다면 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우진이가 아플 때도, 학비가 부족할 때도, 겨울 추위에 떨 때도 저는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서 울며 하소연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수백억 원을 가진 재벌로 호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저와 아들이 가난과 고통 속에서 신음할 때 그는 명품 시계를 차고 리무진을 타고 다니며 회장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더 이야기하려는 순간 명품 정장을 입은 여성 비서가 다가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다음 일정이 있습니다. 오후 3시 임원 회의까지 3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출발하셔야 합니다. 윤 회장은 시계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다시 고개를 숙여 기계적으로 인사했습니다. 부인께서는 많이 힘드실 텐데 삼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고인께서 좋은 곳에 가셨을 겁니다. 힘내십시오. 얼마나 뻔뻔한 말입니까? 자신의 친아들 장례식장에서 죽은 척한 아버지가 조문객 행세를 하며 위로의 말을 건네다니.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그의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호원이 재빨리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부인, 회장님을 함부로 접촉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윤 회장은 뒤돌아서 유유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제가 뭐라고 소리쳐도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리무진이 떠나는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았습니다. 제 가슴 속에는 남편에게 배신당했다는 지독한 분노만이 남았습니다. 슬픔도 실망도 아닌 순수한 분노였습니다. 아들 우진아, 내 아버지는 살아있단다. 하지만 그는 우리를 버렸어. 너를 외면했어. 저는 아들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진이는 10살부터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학교에서 아버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셔. 우진이는 그렇게 말하며 씩씩하게 웃었지만 저는 그 아이가 밤마다 아버지 사진을 보며 우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10년간 슬픔과 가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손이 거칠어지도록 일했고 허리가 휘도록 고생했습니다. 겨울에는 난방비를 아끼려 두꺼운 옷을 입고 잤고
여름에는 선풍기 하나로 더위를 견뎠습니다. 우진이에게 좋은 것을 해주지 못해 미안했고 남들처럼 여행 한 번 가지 못하는 것이 한스러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남편의 배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저희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 죽은 척했고 그 돈으로 사업을 키워 재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아들이 죽었는데도 남의 아들 장례식 다녀가듯 차갑게 대했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직원이 다가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하신데. 저는 애써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혹시 방금 저와 얘기했던 분 아시나요? 윤정호 씨라고 하던데. 직원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분인데요. 젊은 나이에 큰 회사를 이끌고 계시는 대단하신 분이에요. 자수성가에서 수백억 원대 자산을 쌓으셨대요. 정말 멋진 분이죠. 자수성가? 저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그의 성공은 아내와 아들을 버린 대가로 얻은 더러운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 10년 동안 우리 모자를 버린 대가를 정확히 치르게 할 것입니다. 아들의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우진이의 방을 정리하며 울다가 문득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렇게 울기만 해서는 안 돼. 복수해야 해. 저는 노트북을 꺼내 선진그룹과 윤정호에 대해 가능한 모든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검색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윤정호는 5년 전부터 갑자기 한국 건설업계의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이었습니다. 해외에서 성공한 사업가, 글로벌 투자로 수백억 원 자산 축적, 30대 자수성가, 재벌 등 화려한 수식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과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했는지, 가족은 누구인지, 모든 것이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상해. 너무 깔끔해. 저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과거를 의도적으로 지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정호라는 이름을 버리고 윤정호라는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저는 복수를 위해 선진그룹 청소관리직으로 위장 취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복수 대상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약점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고작 청소부라고요? 아닙니다. 청소부는 모든 사무실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청소부를 무시하고 경계하지 않습니다. 비밀 이야기도 청소부 앞에서 합니다. 완벽한 스파이 역할입니다. 면접은 의외로 쉽게 통과했습니다. 밤 시간 청소 괜찮으시죠? 네, 문제 없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밤 시간이 더 좋았습니다. 회장실에 접근하기 더 쉬울 테니까요. 마침내 저는 선진그룹 본사 빌딩 앞에 섰습니다. 50층짜리 유리 빌딩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저 건물 꼭대기에 내가 있구나, 정호야. 저는 떨리는 다리로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대리석 바닥, 거대한 샹들리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이 모든 것이 제 남편이 저와 아들을 버리고 얻은 것들이었습니다. 첫 일주일은 조용히 일했습니다. 청소하는 법을 배우고 건물 구조를 파악하고 직원들의 패턴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조금씩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30층, 40층, 45층. 회장실은 48층에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 저는 마침내 기회를 잡았습니다. 대부분의 직원이 퇴근하고 건물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청소 카트를 끌고 4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 도착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청소 도구함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윤 회장이 비서와 함께 내렸습니다. 내일 오전 회의 자료 준비됐나? 네, 회장님. 이미 임원들에게 발송했습니다. 그들은 회장실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10년 전 허름한 옷을 입고 조폭들에게 쫓기던 그 남자가 지금은 명품 수트를 입고 위풍당당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회장실 안으로 들어가자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가 책상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어린 우진이가 있었습니다. 우진이가 7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윤 회장은 한참 그 사진을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고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내가 우진이를 기억하고 있었어?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들을 완전히 잊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들 사진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들 장례식에서 남처럼 행동했던 걸까요? 비서가 나가고 윤 회장이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청소하러 왔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평범하게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윤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청소 도구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윤 회장은 저를 힐끗 보더니 다시 서류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쓰레기통을 비우고 책상을 닦고 창문을 닦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책장에는 각종 사업 서적과 상패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올해의 경영인상, 혁신 기업가상, 화려한 업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저는 청소를 마치고 나가려다가 일부러 물을 흘렸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는 황급히 걸레로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윤 회장의 책상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때 저는 그의 얼굴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습니다. 10년 전보다 나이가 들었지만 분명히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 코, 그 입술, 그 턱선, 모든 것이 똑같았습니다. 윤 회장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의 눈에서 어떤 흔들림을 보았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는 저를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다 닦았으면 나가보세요. 차가운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와서야 저는 크게 숨을 쉬었습니다. 확실해. 저 사람이 정호야. 그리고 그는 날 알아봤어. 분명히.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될 것입니다. 윤 회장이 배신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저는
밤마다 회장실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폭로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순히 당신이 내 남편이다라고 소리쳐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는 부인할 것이고 저는 미친 여자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남편이 저와 아들을 버리고 얻은 재산을 어떻게 빼앗아 올지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다시 10년 전 남편이 남긴 낡은 가죽 시계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시계는 제가 결혼 3주년 기념으로 남편에게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저희는 가난했고 이 20만 원짜리 시계도 몇 달 동안 돈을 모아서 산 것이었습니다. 당신 이거 차고 다니면서 나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남편은 웃으며 손목에 채웠습니다. 고마워, 미정아. 평생 차고 다닐게. 평생이라는 말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3년 후 이 시계를 시신에 남겨두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 시계를 보물처럼 간직했습니다. 우진이가 어릴 때 엄마 이게 아빠 시계야? 라고 물으면 저는 눈물을 참으며 그래. 아빠가 너무 아껴서 차고 다니던 시계란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가죽끈은 낡아서 갈라져 있었고 시계 유리에는 작은 흠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계를 뒤집는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계 뒷면 저희 결혼 날짜가 새겨진 아래쪽에 희미하게 작은 숫자들이 보였습니다. 8.2, 0.1, 2.7. 저는 숫자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제조번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니 이상했습니다. 820은 제 생일 8월 2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27은 우진이 이름의 숫자 조합이었습니다. 이응일, 지으지, 이응칠. 한글 자음 순서를 숫자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지? 저는 머리를 굴렸습니다. 남편은 왜 제 생일과 아들 이름을 시계에 새겼을까요? 그것도 이렇게 은밀하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그 숫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쯤 갑자기 깨달음이 왔습니다. 금고 비밀번호. 10년 전 남편의 어머니, 그러니까 제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지방의 작은 부동산 재력가였습니다. 시골에 땅이 많았고 건물도 몇 개 가지고 계셨습니다. 당시 유산이 최소 50억 원은 될 거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장례식이 끝나고 변호사가 유언장을 공개했을 때 모두가 놀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재산을 외아들인 정호에게 남긴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자리에서 유산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살겠습니다. 어머니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유산 상속을 포기하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당시 저는 남편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돈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야.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연극이었습니다. 남편은 유산을 포기한 척하면서 실제로는 어머니가 숨겨둔 비자금에 접근할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평생 세금을 피하기 위해 비자금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은행에 넣지 않고 금고에 현금과 금괴로 보관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고의 위치와 비밀번호는
오직 아들인 정우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다음 날 바로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옛집은 10년째 비어 있었습니다. 관리인에게 시어머니 제사를 지내려고 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열쇠를 받았습니다. 집안은 먼지투성이었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들고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방, 거실, 창고. 시간이 흘렀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안방 장롱 뒤에서 벽에 숨겨진 작은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저는 숫자를 눌렀습니다. 8-2-0-1-2-7 찰칵 금고가 열렸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금고 안에는 현금 다발과 금괴 그리고 각종 부동산 서류가 가득했습니다. 서류를 확인해 보니 시어머니 명의의 땅과 건물들이 아직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공식적으로는 유산을 포기했지만 실제로는 이 비자금을 빼돌려 사업 미천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시효가 지나면 정식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모든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제 시어머니의 유산인데요. 남편이 상속을 포기했으니 이제 제가 배우자로서 상속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분이 상속 포기를 하셨고 사망하신 지 10년이 넘었으니 배우자인 부인께 상속권이 있습니다. 다만 서류 절차가 복잡할 겁니다. 저는 몇 달에 걸쳐 조용히 모든 절차를 밟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유산을 제 명의로 이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부동산만 해도 현재 시세로 약 80억 원이었습니다. 금괴와 현금까지 합치면 100억 원이 넘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이 돈을 미천 삼아 사업을 시작해서 재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미천의 주인은 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웃었습니다. 정우야, 내가 쌓아 올린 제국의 기반을 내가 먼저 가로챘어. 이제 너의 몰락이 시작될 거야. 시어머니의 유산을 확보한 후 저는 본격적으로 윤 회장의 범죄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윤 회장이 장례식장에서 저를 김 사장의 아내로 무시하며 대할 때마다 저는 속으로 냉철하게 복수의 계획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제가 그저 슬픔에 빠진 불쌍한 과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청소관리직이라는 위장 신분은 완벽했습니다. 아무도 청소부를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밤마다 회장실을 청소하며 조금씩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메모, 책상 위에 놓인 서류, 컴퓨터 화면에 띄워진 문서들, 모든 것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 저는 드디어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습니다. 윤 회장이 급한 일로 회의에 참석하느라 회장실을 비웠고 컴퓨터가 켜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보안을 위해 자동 잠금이 설정되어 있었지만 저는 그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며칠 전에 몰래 관찰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저는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컴퓨터가 열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파일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문서, 기밀사항, 과거 기록, 폴더 이름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2015년 개인 자료라는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2015년은 남편이 죽은 척한 바로 그 해였습니다. 폴더를 열자 수십 개의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보험금 수령 확인서, 신원 세탁 비용, 조직 거래 내역.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것은 10년 전 사고를 위장하는 데 사용된 모든 증거였습니다. 남편은 왜 이런 위험한 파일들을 보관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자신의 성공을 기록하고 싶었거나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보험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USB를 꺼내 모든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5분, 10분.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흘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USB를 빼서 주머니에 넣고 재빨리 컴퓨터를 원래 상태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집에 돌아와서 저는 파일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에는 보험금 청구 내역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고 6개월 전에 5억 원짜리 생명보험을 들었습니다. 수익자는 아내인 저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험금이 제 계좌가 아닌 다른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두 번째 파일을 열자 답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제 도장을 위조해서 보험금 수령 계좌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받자마자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저는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이미 수령 완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제가 받은 적이 없는데요. 하지만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기를 당한 줄도 모르고 그냥 복잡한 행정착오라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파일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직과의 거래 내역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조폭 조직과 주고받은 돈의 흐름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시신 확보 비용 5천만 원, 신원 세탁 비용 3천만 원, 경찰 매수 비용 2천만 원. 남편은 총 1억 원을 조폭에게 지불하고 완벽한 사망 위장극을 꾸몄던 것입니다. 파일 속에는 당시 사용된 시신의 출처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신원 불명, 나이와 체격 유사.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군가의 시신을 이용해서 자신의 죽음을 꾸몄다니 얼마나 치밀하고 냉혹한 계획입니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네 번째 파일이었습니다. 현재 사업 비리 내역이라는 폴더에는 선진그룹의 불법 경영 기록이 가득했습니다. 탈세, 횡령, 뇌물공여, 분식회계. 윤 회장이 백만장자가 된 과정은 거대한 범죄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이 증거들은 윤 회장의 죽은 척 사기뿐만 아니라 현재의 선진그룹 경영 비리까지 모두 폭로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제국 전체가 불법 위에 세워졌던 것입니다. 저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경찰에 고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윤 회장 같은 부자는 변호사를 동원해서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의 사회적 지위, 재산, 명예를 모두 동시에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저는 세 가지 전선에서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선진그룹 이사회에 비리 증거를 제공해서 그를 회장직에서 축출시킨다. 둘째, 검찰에 형사고발을 해서 그를 감옥에 보낸다. 셋째, 언론의 익명으로 정보를 흘려서
그의 명예를 완전히 파괴한다. 저는 각각의 증거를 정리해서 봉투에 담았습니다. 이사회용, 검찰용, 언론용,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타이밍이었습니다. 저는 윤 회장이 가장 방심하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선진그룹이 대규모 신규 사업을 발표하는 날이었습니다. 언론이 주목하고 주가가 오르고 윤 회장이 가장 의기양양해하는 그 순간, 저는 그때 모든 폭탄을 터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선진그룹의 신규 사업 발표 전날, 저는 마침내 윤 회장에게 최후의 통첩을 하러 회장실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청소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10년 동안의 슬픔과 분노를 가슴에 담고 당당하게 선진그룹 빌딩에 들어섰습니다. 회장님과 약속이 있습니다. 저는 비서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김미정이라고 하는데요. 개인적인 면담 약속이 있습니다. 비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제가 예전에 청소 직원이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서가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김미정 씨라는 분이 약속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전화기 너머로 윤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저는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윤 회장은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부인? 그는 여전히 저를 김 사장의 아내로 대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낡은 가죽 시계를 꺼내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탁! 시계가 책상에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렸습니다. 윤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그 시계를 알아봤습니다. 당연히 알아볼 것입니다. 10년 전 자신이 시신에 남겨둔 바로 그 시계니까요. 저는 그의 손목에 채워진 명품 시계를 가리켰습니다. 같은 디자인이네요, 회장님. 하나는 20만 원짜리 가짜, 하나는 2억 원짜리 진짜. 참 똑똑한 계획이었어요. 윤 회장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호 씨, 저는 그의 본명을 불렀습니다. 10년 동안 당신 때문에 지옥에서 살았어요. 당신이 죽은 척 도망간 그날 나는 평생 당신을 원망하며 살았어요. 아니, 원망이 아니라 그리움이었죠. 난 당신을 사랑했으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진이가 아팠을 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밤새 간호하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쓰러질 것 같았어요. 우진이 학비를 벌기 위해 하루에 15시간씩 일했어요.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휘어도 참았어요. 왜냐하면 우진이가 있었으니까. 우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우고 싶었으니까. 윤 회장은 여전히 침묵했지만 그의 눈이 붉어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땠어요? 저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명품 시계를 차고 리무진을 타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면서 우리 모자를 떠올린 적이나 있어요? 아니면 완전히 잊어버렸나요? 미정. 윤 회장이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당신은 어머니의 유산을 버렸다고 했지만 이 시계 뒤에 숨겨진 코드로 비자금을 빼돌렸죠. 82만 127. 내 생일과 우진이 이름이 새겨진 그 코드로 금고를 열었어요. 당신은 당신의 어머님을 그리고 나와 우진이를 2번 배신한 겁니다. 윤 회장은 충격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너무 똑똑한 척하다가 실수한 거예요. 가족을 이용해서 비밀번호를 만들다니. 당신은 우리를 사랑했던 게 아니라 이용했던 거예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는 당신의 모든 범죄 증거가 들어 있어요. 10년 전 보험 사기, 시신 바꿔치기, 조폭과의 거래, 현재의 탈세와 횡령까지. 당신의 제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범죄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었어요. 윤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정, 제발. 이야기 좀 합시다.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유가 있었어. 이유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무슨 이유가 가족을 버리고 죽은 척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나요? 당신의 아들이 아버지 없이 자라는 고통을, 아내가 홀로 감당해야 하는 절망을 정당화할 수 있나요? 저는 일어서서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48층 높이에서 내려다본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소유했어요. 돈, 권력, 명예. 하지만 당신이 정말로 소중한 것은 잃어버렸어요. 가족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돌아서서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사실을 알고도 제 앞에서 태연하게 행동할 수 있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당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이미 당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윤 회장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10년 전부터 힘들게 쌓아 올린 그 수백억 원의 재산, 그 시작점이 뭐였죠? 어머니의 비자금이었죠. 당신은 그 돈을 미천 삼아 사업을 키웠어요. 하지만 그 비자금의 법적 소유주는 이제 제가 되었어요.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법원의 상속 확정 판결문이에요. 시어머니의 모든 유산이 배우자인 제게 이전되었어요. 당신은 10년 전에 상속을 포기했으니까요. 그리고 이 유산에는 당신이 사업을 시작할 때 담보로 잡았던 모든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어요. 윤 회장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당신의 사업은 모래 위에 세워진 성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모래를 빼버렸어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물들, 땅들, 그 모든 것의 원래 소유권이 제게 있어요. 법적으로 당신은 불법으로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겁니다. 거짓말. 어떻게? 윤 회장은 책상을 쳤습니다. 당신은 저를 협박하고 조롱했지만 당신은 아무것도 모른 채 껍데기만 남은 회장이었어요. 저는 마지막 한 방을 날렸습니다. 10년간의 배신, 당신은 이제 모든 것을 잃었어요. 재산, 명예, 자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당신의 아들 우진이를 영원히 잃었어요. 그 순간 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진이, 내 아들. 그는 주저앉으며 흐느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저는 차갑게 말하고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윤 회장이 충격에 휩싸여 무너져 내릴 때 저는
그의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미 준비해둔 연락처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몇 달간 준비한 폭탄들이 일제히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주요 언론사의 익명으로 전달된 윤정호의 과거 자료가 공개되었습니다. 선진그룹 윤정호 회장, 10년 전 사망 위장 의혹, 보험금 사기와 시신 바꿔치기 의혹, 조폭 조직과 결탁 정황. 뉴스 속보가 쏟아졌습니다. 두 번째, 검찰에 제출된 고발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저는 정식으로 김미정이라는 본명으로 고발인이 되어 윤정호의 모든 범죄를 고발했습니다. 보험 사기, 문서 위조, 시신 유기, 탈세, 횡령, 배임. 죄목만 해도 수십 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선진그룹 이사회에 비상소집 통보가 갔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이사회에 제공한 회장의 비리 자료는 이사들을 경악시켰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회장님이 이런 일을. 이사회는 즉시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는 빌딩 밖으로 나와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곧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찰 조사관들과 경찰들이 선진그룹 빌딩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기자들도 뒤따라 몰려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저는 커피숍에 앉아 뉴스를 지켜보았습니다. 모든 채널이 윤정호의 몰락을 속보로 전하고 있었습니다. 선진그룹 윤정호 회장, 검찰 조사받아 10년 전 사망 위장 사건의 전모, 백만장자의 추락, 그 시작은 보험 사기였다. 그날 오후 3시 윤정호는 선진그룹 회장실에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수갑을 찬 그의 모습이 생중계되었습니다. 화려했던 재벌 회장은 이제 초라한 범죄자가 되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10년 전 사망 위장이 사실입니까? 보험금은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그 가족을 버린 이유가 뭡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윤정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경찰차에 태워지는 순간 우연히 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 슬픔, 그리고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선진그룹 이사회는 윤정호를 회장직에서 해임했습니다. 그의 모든 주식과 자산은 동결되었습니다. 검찰은 그가 10년 동안 쌓아 올린 수백억 원의 재산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우진이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남편이 남긴 낡은 시계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시계는 10년 전 슬픔의 유품이었지만 이제는 배신을 심판하고 정의를 실현한 복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진아,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빠에게 당한 모든 것을 되돌려줬어. 내 아빠는 이제 감옥에 갈 거야. 아마 오랫동안 나오지 못할 거야. 그게 당연한 거란다. 가족을 배신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하니까. 저는 아들의 영정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해. 내 아빠가 살아있다는 걸 진작 알았더라면 내가 아빠를 만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그런 아빠라면 안 만나는 게 나았을지도 몰라.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햇살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10년간 짓눌렸던 가슴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저와 아들을 버린 대가로 얻은 모든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유산은 이미 제 명의였고 윤정호의 불법 재산은 몰수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의 일부를 우진이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우진 장학회라는 이름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우진아, 내 이름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거야. 너는 비록 짧게 살았지만 내 이름은 오래오래 기억될 거야. 저는 마음속으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몇 주 후 윤정호의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죄수복을 입고 초라한 모습으로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벌 회장의 위풍당당함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윤정호는 보험 사기, 문서 위조, 시신 유기, 탈세, 횡령, 배임 등의 죄목으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15년. 그는 이제 60대가 되어서야 감옥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때쯤이면 그의 모든 것은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재산도 명예도 심지어 건강도. 법정을 나오며 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윤정호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저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미안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10년의 고통, 아들의 상실, 그 모든 것을 미안하다는 한마디로 지울 수는 없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법정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랜 터널을 빠져나온 것 같았습니다. 비극적인 장례식장에서 시작된 10년의 배신은 결국 아내의 통쾌한 복수로 끝이 났습니다. 저는 우진이의 사진이 든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우진아, 이제 엄마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너를 잊지 않으면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거야. 그게 너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니까. 10년 전 죽은 척 사라져 재벌이 되었던 남편. 그의 기만은 결국 자신이 버렸던 아내의 손에 의해 가장 비참한 파멸로 돌아왔습니다. 배신과 악행은 결코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공평합니다. 진정한 사랑과 희생은 결국 승리하고 악한 마음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돈과 명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잊는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